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쪽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아무래도 정치 파트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속 3시간 동안 고대 정치에 관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그 빈도수가 뭐 사회, 경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같은 경우는 정치 파트에 비해서 나오는 게 특히 이제 고대로 가면 갈수록 비율 자체가 뭐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께서 고대사를 공부하실 때는 정치사,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이 부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각각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야에다가 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물어보기보다는 그 역사들이 서로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차되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97번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요. 130번까지 내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를 이야기할 때요. 연맹왕국과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97번에 보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에서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상 문제를 넣어놨죠. 기출문제에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9급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요즘의 경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수능 스타일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제가 한 문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말로 한번 해봅시다. 연맹왕국에 비해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결국은 왕권은 강화되고 족장의 세력은 약해졌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왕권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텐데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왕이 세습이 가능해진다. 되셨죠? 특히 왕이 부자 상속. 두 번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킨다. 자, 이렇게 늘어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연맹왕국일 때는 그 족장들이 각 지역을 자율적으로 많이 통치를 했었죠. 근데 불교와 율령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족장들이 단도로 가지고 있었던 그 관리들 있죠. 그들을 국가체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관등제가 마련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97번에서요. 가가 연맹왕국이고 나가 중앙집권 국가니까 자, 나와 관련된 부분 옳지 않은 것 다 보이죠. 일단 기억에서 왕의 부자 상속 됐고요. 니은은 조심하세요. 유교 아니죠. 불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요. 유교 이야기를 처음 들어볼 때가 언제냐면요. 통일신라, 통일 직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했습니다. 원성왕 때 독서 상품가를 마련했습니다. 이럴 때 처음 나와요. 그러다가 신라 말에 가면은요. 도당 유학생들 많이 나오죠. 육두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당 유학생들이 당나라 가서 유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고려에 성종 시기 때 최승로가 심우 28조를 제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이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삼국의 중앙집권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니은 빼주시고요. 자, 당연히 뭐 디귿은 아닐 거예요. 각 부의 착취적인 관리 임명이 아니라 관등제 마련입니다. 그리고 리얼에서 이제 불교 수용을 맺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꼭 이 문제 2015년도에 아니면 2014년도 지금 남아있는 다른 시험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대 정치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왕들의 여러분들이 막 이제 정말 이렇게 질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고대 정치사에서 왕들 정리하다 그냥 한국사 포기했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9급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9급 문제를 쭉 보시면은요, 나오는 왕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왕이 누구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5세기 왕. 누가 생각납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죠. 그렇죠?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특히 그중에서 광개토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중심으로 하신다면요.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 안다라고 해도요. 한 3분의 1 정도 고대 정치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는. 되셨죠? 그래서 외우는 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일단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정독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정독보다는 다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시는 거. 그래서 보통 합격수기 보면 3번 정도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2번이 벌써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 좀 정리를 드리자면 고구려와 신라 같은 경우는요. 정치 발전을요. 세기별로 각 왕들의 대표적인 업적이 무엇인지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백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갑니다. 자, 고구려가 중앙집권국가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인 건 정확히 말하면 1세기 후반. 그때 왕이 누굽니까? 태조왕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손오부 쪽에서 왕위를 계승했었는데 이때부터는 계류부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 옥저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고요. 2세기 고국천하. 자, 요 시기에 되면요. 오부를 개편을 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오부가 처음에 이제 각 족장들의 통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요.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힘들이 좀 약했었죠. 이것을 이제 고국천왕 시기 때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면서 왕국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왕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진 것도 고국천왕. 그리고 또 하나가 진대법.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구휼제도의 시작이었던 진대법이 바로 이 시기에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발전 모습이 4세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4세기 때 서안평을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서안평이 어디입니까? 서안평이라고 하면 요동으로 나가는 길목이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서안평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요동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또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과 그리고 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던 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반도에 남았었던 마지막 중국 세력이 누구였냐면 낭랑이었어요. 그 낭랑을 축출하게 된다. 그게 누구라고요? 미천왕이죠. 그래서 미천왕 같은 경우는 정복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낭랑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한 군현의 세력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군현이 축출되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다가 그의 아들 시기 때 고구려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되게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고국원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현이,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고구려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전현과 백제, 특히 이 백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국원왕이 전사하죠. 어디에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 되셨어요. 자, 이러고 이제 나라가 휘청거릴 뻔했었지만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누가? 소수리망은 당장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한다. 태학을 설립합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체제 안정에 들어갑니다. 바꿔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율령이 반포됐어요. 하나의 법이 등장했어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각 족장들이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오부별로 별도의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건데 하나의 법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보다 더 확고히 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천하의식을 가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성기 시기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요 시기, 5세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일단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요. 요동을 정벌했다. 한강의 이북을 점령했다. 왜구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힌 업적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골라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요.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왜구 격퇴예요. 네, 이 부분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 부분 좀 신경 써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갑시다. 왜구를 왜 격퇴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를 백제, 가야, 왜가 연합해서 압박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내무랑이 도와주세요. 군대 파견을 호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간 건 아니고 군대 5만을 보내줘서 그 왜구를 격퇴하게 되더이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관련된 시리즈가 몇 개 나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때부터 신라는 누구의 간섭을 받게 된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라를 압박하였다.
요게 5세기까지 지속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고구려에다 때로는 인질을 보냈었죠. 그때 그 내무랑의 사촌으로서 끌려갔었던 인질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게 됐어요. 누구라고요? 실성. 되셨습니까? 자, 인질을 보냈던 것도 있고. 그럼 반면에 거꾸로 말하자면 신라 입장에서는 5세기 때 이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했겠죠. 그 일환이 바로 나제 동맹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했기 때문에 그 이후 신라를 압박하였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땅에서 호명 그릇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라와 고구려 4세기 말 5세기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유물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왜구만 격퇴한 게 아니라 가야까지 같이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가야 중에서 초기 가야를 주도했던 게 금관가야인데 그 금관가야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 금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 체제가 구성이 된 것도 이 왜구 격퇴와 관련이 돼 있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광개토 대학능기. 능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Forever happy.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위쪽을 많이 정복을 해놨기 때문에 아들 장수왕은 아래쪽에 관심 많이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남진정책. 맞습니까? 그 남진정책의 시작이 바로 평양천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남진정책에 따른 뒤따른 여러 가지 또 결과물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나와줄게. 장수왕이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진정책을 추진하니 당연히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긴장을 하게 되었겠다. 그래서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위왕이 손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나제동맹 체결되었고, 나제동맹을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고구려가 내려오죠. 그래서 백제의 어디를 위례성 또는 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점령했고, 이 당시 왕이 누구였죠? 계로왕. 계로왕 전사시켰다. 아차산성에서 계로왕이 전사된 내용도 알 거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로 인해서 도읍지를 옮기게 됩니다. 웅진성 천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중앙고구려비. 중앙고구려비에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이 중앙고구려비가 지금 충주에 세워져 있거든요. 충주 지역까지 고구려 세력이 뻗어 내려왔구나. 아, 남진 정책을 펼쳤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관계 제대로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왕 또는 문자명왕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가 되었다. 자, 하지만 한강을 차지한 것도 80년 만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6세기 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고구려는 좀 휘청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7세기가 되면 중국에서 통일왕조 등장하는 거 알고 있죠? 요 전까지는 통일왕조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 중에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평양천도 하면서 남진정책 펼친 거 여기 하나에다가 요 이전까지는 남북조거든요. 근데 장수왕이 그 남조, 북조 모두와 교류하였다. 그 부분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되셨어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이 부분 하려고 했는데 하나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장수왕이요. 아래쪽을 많이 공략한 것은 이제 물론 사실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흥안령 일대를 장악했다. 요게 보기에 나왔습니다. 이게 2010년도 국가직 9급에서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때 학생들이 흥안령 일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설마 장수왕? 장수왕이라고 하면 주로 아래쪽을 많이 공략한 걸로 알아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단,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수왕이 흥안령 일대를 장악했대요. 그럼 거기가 어딘데요? 한반도에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여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과 지금 몽골 있잖아요. 거기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내몽골 지역.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차지했었던 만주 지역보다 더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남진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흥안령 일대를 장악해서 그럼 더 위까지 들어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였죠. 되셨어요? 그래서
장수왕 같은 경우는 흥안령 일대까지 장악해서 영토를 더 위로 올라갔다. 예, 그거는요. 일단 2010년도에 처음 복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보기를 한번 그 2년 전에 띄워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해가 순서 배열하는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한 번 정도 더 있으니까 장수왕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이때 이제 남북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7세기 가면 중국이 통일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와 그 통일 세력이 대립하게 되죠. 이때 첫 번째 통일됐던 수나라가 대립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나오는 건 을지문덕이, 수나라에서는 우중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살수대차 벌어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영양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나라가 금방 무너지죠. 그 다음 등장하는 당나라. 이 당나라가 워낙 세력이 강합니다. 그러자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축주하는데 그게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영유왕. 영유왕 같은 경우는 천리장성을 축주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굳이 당나라와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보장왕을 옹립시키죠. 누가 보장왕을 옹립시켰냐면 바로 연개소문. 그러면서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 전투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안성전투. 그래서 안성전투에 연개소문이 직접 참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관련돼 있다. 연개소문이 펼쳐졌던 강경정체가 관련돼 있다. 그런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속적인 싸움을 다 승리를 합니다만 국력을 너무 쇠진했어요. 거기다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고구려는 그의 사망 이후 2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왕들이 없죠. 그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틀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98번. 자, 4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다음과 같은 위기를 겪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4세기니까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위기를 겪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인 거예요. 고국원왕. 자, 거기서 보기 봤더니 전현, 그 밑에 백제 침입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고국원왕 때 왜 고구려가 이렇게 이제 약해졌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소수림왕이 그 다음 했던 것이 당장의 복수가 아니라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했다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영토가 넓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통치 질서를 하나로 융합하지 못했구나. 각 부족의 독자적인 성격이 있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힘이 하나로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부족의 힘을 조직적으로 통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 답이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2번에서 군사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국지적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배층의 향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일체감 상실 때문이다는 전혀 상관없어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99번. 9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은 되게 길어요. 실제 난이도는 중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연습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했고 불교를 수행했고 율령을 반포를 했는데 이때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고 중국 북조에 있었던 전진과 수교를 맺고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진과 손잡고 백제 같은 경우는 동진과 손잡고 알고 계시죠? 전진에서 불교 들어오고 동진에서 불교 들어가고 자, 두 번째 광개토 대왕 때는 요동을 정벌하면서 이 위쪽 지역 만주 지역 차지하잖아요. 후연, 거란, 동부여, 말갈, 동부여, 후연, 거란 위쪽에 있는 세력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후연과 거란들을 격파하였다.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대하였다. 맞죠?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백제를 공격하였다. 자, 조심하세요.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결국 공격해서 왕을 죽였던 것, 한강을 차지했던 건 장수왕식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3번에서 광개토 대왕은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고 왜구를 격퇴시켜줬다. 이거 맞고 4번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영토는 어디까지? 한강 아래쪽까지 다 장악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중앙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는 걸 통해서
고구려 세력이 여기까지 뻗어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5세기 말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과 요동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었다. 최대 영토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번에 여러분 100번에서부터 102번까지 100번에서 102번까지는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묶어 나왔던 게 아니고요. 사료는 요거 하나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요 한 개의 사료를 가지고요. 여러 해에 걸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요 사료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봤더니 9년 399년입니다. 자,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그런데 백잔이라고 하면 백제를 말합니다. 외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외민으로 삼으려 하니 왕이 이에 왕께 기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400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거죠, 그렇죠? 백제 가야 외가 손을 잡고 신라를 압박을 하자 신라 내무랑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군대 보내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료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지금 100번 같은 경우도요. 2013년도 문제랑 2010년도 문제 제가 섞은 거예요. 거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와서. 101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이거 지금 거기 제가 지금 유사 문제라고 해서 3개 연도 써놨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씩 다른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료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0번에 갑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옳은 것을 2개 연도 섞다 보니까 답이 2개가 나왔는데요. 1번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어 사용한 거 맞죠? 연어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연어입니다. 영락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천도했으니까 장수왕. 3번에서 부자상속으로 바꿨다. 고국천왕. 4번 태학, 율령, 불교, 소수리망. 5번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다. 영토할 때요. 거란, 후연, 동부여, 말갈이라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1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그 6번. 지도를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하였다. 자, 흥안령이라고 하는 게 9급에서 처음 나왔던 게 2010년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도 모르고 흥안령을 몰라도 답을 찾는 거는 광개토대학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줬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것이 2012년도에 요 흥안령 일대를 모르게 되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라고 하면요. 유목민족입니다. 그 내몽골 안쪽에서던 유목민족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장수왕이 그쪽을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던 유목민족이 후연이라고 있는데 고구려와 후연이 손을 잡고 그 지도 지역을 장악하면서 분할 점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내몽골 일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01번. 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물. 이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후명그릇. 답은 그래서 2번. 많이 나온 문제인 만큼 실수 절대 없도록 하시고요. 102번. 다음의 사실을 반영하는 역사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고구려 온달이 아차산성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아차산성 이야기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백제를 장악하고 백제왕 계로왕을 죽였을 때 아차산성이 나오고 그리고 80여 년 만에 고구려가 한강 다시 빼앗긴다고 했죠. 그러고 나면 고구려에서 그거 찾으러 가려고 해요. 이때 대표적인 게 온달이었었고 그 온달이요. 영양왕 초기 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자, 어휘대권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 2번째,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6세기 중엽이 되겠죠? 해당하지 않고. 3번, 신라 내무랑 이후 김씨의 왕위 세습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신라를 압박했던 게 내무랑을 시작으로 해서 4세기 말 5세기, 특히 5세기 때 신라에 대한 압박이 강했었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은 보기 자체가 틀렸어요. 자, 여기 지금 눌지왕이라고 나왔는데요. 눌지왕 같은 경우는 나제 동맹을 성사시켰던 그 왕이죠. 신라의 눌지왕이랑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거고요. 거기 백제 동성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던 것은 신라의 소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3번과 104번 같은 경우는요. 광개토 대학 능비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그래도 조금 된 편이고요. 9급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광개토 대학 능비 틀린 것은 1번 예서체로 새겨진 선돌 양식이자 선돌. 큰 돌을 그냥 세워둔 거. 예서체. 이건 여러분께서 그냥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만주 집안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앙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는 거랑 위치 구분하시고요. 3번,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한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내용 담고 있고요. 4번,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건 이건 일본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이요. 4세기에서부터 6세기 사이에요.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허황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설이에요. 되셨어요?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일본식 주장을 바로 이제 그걸 말합니다.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 광개토 대학능비 비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이제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4번에서 설치되었다는 건 일본의 주장이고요. 아니에요. 4세기라고 하면은요, 일본에서 이제 초기 국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기네 최초의 초기 국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억측인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자, 104번 광개토 대학능비 옳은 것. 1번 비문에는 복속지 주민도 수묘민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수묘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수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복속된 사람들도요. 광개토 대왕의 그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으로 삼았다. 그거 맞는 거예요. 자, 2번에서요. 비문에는 건국시조가 해와 달을 부모로 하여 태어났다 그랬는데 주몽의 엄마가 누굽니까? 그 화백의 딸인 거죠. 그쵸? 그리고 유화부인, 화백의 딸이었던 유화부인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이제 해모수인 거예요. 해모수는 해를 상징하고 화백은 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과 관련돼 있는 거고 엄마는 물 쪽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저 뭐라 했어요? 아버지는 달이 아니라 아버지는 해, 엄마는 물. 자, 그러니까 거기서 달을 물로 바꿔주시고요. 3번에서 비문에 보이는 모든 군사 행위는 국왕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아니요. 외구 격퇴할 때요. 5만의 군대를 보내기만 한 것이니까 광개토 대왕은 거기에 참전 안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7급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이유는 안 나왔으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이 광개토 대학능비 존재에 대해서 처음 이제 소개를 한 책은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아시죠? 그쵸? 이성계의 집안을 찬양하면서 만들어준 거. 조선 왕조의 창업을 숭배하면서 만든 이제 그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105번. 가와 나의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가. 자, 41년 10월에 백제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왕이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고국어나 나. 그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그랬는데 이런 관산성은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관산성 전투는 백제 성왕이 신라 보복하러 갔다가 전사하는 거 관산성 전투라고 하죠. 근데 여기 봤더니 관미성 전투가 났어요. 이 관미성이 지금 위치 논란이 좀 있어서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대충 추측컨대 백제의 땅에서 이 북쪽 있죠. 최전방 쪽에 있었던 요충지를 이제 관미성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셨어요? 자, 결국 이제 백제를 공격했다.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중에서 이거 광개토 대왕 때예요. 한강 이북 지역까지는 참여했다 그랬죠? 차지했죠? 한강 이남을 차지한 건 장수왕이거든요. 그래서 관미성 전투가 나면 이쪽과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 이 사이니까요. 소수리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에서 평양으로 수도 옮긴 거 아니고요. 2번에서 낙랑군을 한반도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고요. 3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이것이 왕들의 업적을 잘 비교하느냐 문제이니까 실수 줄이는 거에 좀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 106번 같은 경우는 배보 공부와 유사하니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고요. 107번과 108번은 장수왕이에요. 근데 광개토 대왕에 비해서 장수왕은 출제 빈도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출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7번은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었고요. 108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삼국시대 고구려가 강성했을 당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옳게 나열한 것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어요. 몇 세기입니까? 결국 이건 거죠.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 위례성을 점령했기 때문인 거니까 요거 5세기. 나제 동맹을 체결한 것도 5세기. 광개토 대왕민을 건립한 것도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난 다음일 테니까 5세기. 평양을 천도한 것도 5세기. 같은 세기 안에서 이렇게 순서별로 나오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야 되겠죠. 일단 웅진으로 천도한 거. 수도 빼앗기고 난 다음이겠죠? 기억해 주시고. 나제 동맹 같은 경우는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나제 동맹 맺으면서 두 나라가 방어 들어가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 능비는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집권하자마자가 되겠죠. 이것을 일단 가장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구려 평양 천도 같은 경우는 나제 동맹 체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집권하자마자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정도 있다가 평양으로 천도를 했고 그리고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순서 내려가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연도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삼국 전체와 관련된 순서별 문제에서 스토리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은근히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109번 문제부터는 백제 문제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왕들을 시기별로 업적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물론 백제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광개토 대왕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백제는 특정 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왕과 왕 사이에 있었던 관계, 사건의 전후 이런 걸 백제 안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실 때는요. 그냥 순서로 가지 마시고요. 또 그 안에서 시기별로 갔을 때 백제 위례성 시기, 그리고 웅진 시기, 사비 시기 그렇게 시기를 끊어서 그걸 이제 도읍지어 맞춰서 끊어 가시는 게 나중에 그런 이제 사건 전후 관계를 물어보실 때 조금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위례성. 백제는 우리가 이제 3세기 때부터 주목을 하는데 이 3세기 때 보면 이때부터 이미 육좌평제도 나오고요. 16관등제도 나오죠. 관복도 나오죠. 그리고 율령도 이제 주요 율령을 제정을 하게 돼요. 체제 정리가 상당히 좀 빨리 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했잖아요. 중국의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체제 안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3세기 고위왕 때. 자,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 시기 당연히 시험에 제일 잘 나오겠죠. 이게 바로 근초고왕 때. 일단 내부적으로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바깥으로 봤을 때는 정복전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래쪽으로는 마한 지역 다 차지해요. 그리고 가야의 소국들을 차지하면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앞서 봤다시피 고국 원앙 전사시켰죠. 평양성 지역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영토 넓혀놨고요. 중국에서는 어디로 간다? 요서, 산둥, 뭐 요동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본 규슈까지. 근초고왕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일본 규슈까지 뻗어나가면서 일본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지도 문제. 요것도 잘 나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딱 1년 즉위했었던 왕이 있었죠. 1년 즉위했지만 불교를 수행했기 때문에 교권서까지 남아있는 왕, 침류왕. 4세기 말 기억하시고요. 그러다가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백제 위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하는데요. 기억나세요? 이 5세기 때 왕들 4명이 나와요. 이거 되게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외울 때 말도 안 되는 게 비계문동 이러면서 제가 앞글자 따드렸잖아요. 비계문동. 그 시작이 비유왕. 신라의 룰지왕과 나제 동맹 체결했고요. 개로왕. 괴롭게 죽었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장수왕에 의해서. 그래서 장수왕이
한강 지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아차산성에서 계류왕을 전사시켰습니다. 요거 있었고요. 자, 그러면 비계 문에서 이제 문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문시게 되면 한강을 지역 빼앗겼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웅진으로 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주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력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동성왕. 이때 신라 왕은 소지왕이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6세기가 되면서요. 이제 중국 양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령왕. 대외적으로는 양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체제 안정 들어가고 내부적으로는 22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세력 감시를 하게 됩니다. 무령왕 같은 경우도 이 두 개가 잘 나오는데 특히 이 중에서 중국 양나라와 수교를 맺고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 양나라에 백제가 사신을 보냈죠.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직공도 그리고 무령왕릉. 벽돌 무덤 양식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양나라 스타일이라는 거. 자, 그러다 같은 6세기긴 한데요. 중엽에 있었던 성왕 같은 경우는 보다 넓은 도읍지를 위해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6세기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도읍지가 달라지는 걸 같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왕 시기에 사비를 천도하고요.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바꿨었죠. 중앙에다가 22개의 관청을 설치했고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오부오방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신라와 손을 잡고 한강을 일시 점령하였으나 여기서 스토리 하나 나오죠.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한강 지역을 빼앗았으나 신라의 진흥왕이 결국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한강을 다 차지하더라. 결국 진흥왕 압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들어가는데 관산성에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웅진시대, 사비시대, 그리고 가장 앞에 있었던 위례성시대 그 3단계로 끊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백제가 보니까 5세기 때는 신라와 손잡았죠. 그러다가 6세기 때는 그게 깨졌죠. 그리고 6세기 후반 7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 고구려와 손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제 동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제 동맹이란 명칭은 없지만 고구려와 이제 손은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세기 의자왕 시기에 되면은요. 왕이 되자마자부터 의자왕이 엄청나게 신라 공격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게 되는데 그 주요 성이 대야성, 당항성. 당항성이 왜 당항성인지는 아시죠? 당나라를 가기 위해서 만든 항구라서 당항성이에요. 당나라 당자를 쓰거든요. 여기 있는 게 당항성. 그래서 대야성, 당항성 지역을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신라의 이제 왕이 여왕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거든요. 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의자왕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선덕여왕은 당나라 좀 도와줘.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덕여왕이 황룡사에도 구축 목탑을 만드는 것도 이런 게 주요 원인인 거야. 하도 공격을 해대니까. 반면에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아예 당나라 정말 손잡았죠. 이게 바로 나당동맹.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고글에서 워낙 지금 시간을 많이 썼어요. 백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백제에서요. 먼저 109번과 110번 문제는 백제 건국 문제예요. 충분히 여러분 예측 가능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시면요. 횡재다 싶어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중에서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여러 신하의 보필을 받아 국호를 십제라 하였다. 후에 국호를 백제라고 고쳤다. 그 세 개가 고구려와 한 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서 성씨를 삼았다. 결국 부여,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이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 부여 왕실의 계보를 조사한다. 그렇게 따지면 부여 왕실에서 어떻게 자손들이 이어져 오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갔는지 일 것 같으나 백제가 당장으로 보자면 고구려에서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무령왕릉의 건축 기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중국 양나라와의 6세기 관계를 연구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3번에서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된 과정 그랬는데요. 나라가 건국된 건 기원전 1세기죠. 근데 여기 지금 철기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기원전 5세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4번에서 서울 석천동에 있는 백제 고분의 건축 양식. 답은 4번이죠. 서울 석천동에 있는 그 돌 쌓아서 피라미드 만든 모습은 중국 집안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2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똑같은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는 거죠. 자, 5번에서 백제가 마한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마한의 영토를 다 차지한 건 근초고왕입니다. 자, 111번 문제, 112번 문제 있죠. 이거는 안 풀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각 왕들의 업적을 그냥 표만 보시면 문제 다 푸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113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117번 문제까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앞뒤 전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와줍니다. 요거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13번. 다음 가상신문이 나타내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찾은 것은 신라와 백제 왕실이 신라 소지왕의 친척인 이찬 비제의 딸과 백제 동성왕이 결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지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5세기 말쪽에 있었던 두 나라 간의 결혼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것 그랬으니까요.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인 거죠. 웅진시대. 답은 그러니까 3번 다가 됩니다. 관산성 전투는 6세기 때 성왕이 전사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114번. 다음 비문에서 보이는 사실이 있었던 이후에 정세 오른 것만 여러분 거기 딱 봤더니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또 나왔어요. 결국 그래서 그 밑에 갔더니 뭐가 나옵니까?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하였다. 내무랑이 광기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격퇴했던 4세기 말의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5세기 때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이죠. 일단 기억.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려 하였다. 5세기 있었던 왕들이 비, 문, 동 이렇게 되니까 비유왕, 계로왕. 자, 나제 동맹을 맺어서 비유왕 맺죠. 맞고. 니은,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왕권도 약해졌다. 그러니까 그 계로왕이 특히나 막 궁궐 쌓고 성곽 수리하면서 노동력 많이 쇄진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백제가 약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 약화. 그것도 맞네요. 기억과 디귿은 맞는 건데 디귿. 고구려는 율령반포 불교 공인 그랬으니까 이건 소수리망이죠. 소수리망은 4세기에서도요. 광기토 대왕 그 위였었어요. 4세기 중엽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리을에서 낭랑 추출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니까 안 맞죠. 미음에서 백제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였다 그랬으니까 4세기에 있었던 근초광 이것도 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5번 가하식에 일어난 사실. 웅진으로 천도한 거 5세기쯤 중엽 나왔죠.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던 것은 6세기였어요. 그럼 중간이면 또 이거예요. 자, 1번 관등제를 정비하였다. 3세기 고이왕 위쪽으로 가고 요서 규슈 진출한 건 4세기 근초광 22담로 설치한 것은 6세기 무령왕. 답은 3번. 불교를 공인해서 침류왕이니까 4세기 말. 됐습니까? 자, 116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동성왕은 자, 신라 이벌참 비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나왔어요. 가. 나를 봤더니 왕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만 이끌고 갔다가 신라의 폭병이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다 죽었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왕 이야기죠. 이 스토리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배신하고 한강 혼자 다 차지하게 되자
백제 이제 성왕이 군대 3만을 이끌고 나갔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이 저쪽 이제 전장에서 지금 갑자기 몸이 아프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성왕이 수행병력 50명만 이끌고 아들을 보러 가는 길에 매복병이었던 신라 군대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처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신라에서는 목 없는 그 성왕의 시신만 백제에 돌려줬다라고 했죠.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는 나제 동맹 결렬되면서요. 엄청난 복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국 또 여기서 여기 사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이 116번 같은 경우도요. 계속 문제가 뭐 114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113과 유사한 유형이죠. 알고 당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바보죠. 그러니까 백제는 앞뒤 전후 관계 이거 참 잘 물어보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웅신을 옮겼던 것은 그 전에 이미 옮겼어요. 비계문동의 위력을 확인하세요. 비계문동. 그러니까 틀렸고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이 함락되었다라 했으니까 그거는 이게 된 거죠. 계로왕 틀렸고 남부를 고치고 라고 했으니까 성왕이 살아있을 적. 답은 그래서 3번. 자, 117번 문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패스하고요. 118번. 자, 1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왕조에 파견된 백제의 사신 모습 우리가 배웠던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나라에다 파견된 사절단인 거죠. 양직공도.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6세기 무령왕입니다. 1번 요서 진출했다. 4세기 근초고왕. 2번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답 2번 나왔어요. 3번 무병까지 동원해서 영산강 일대의 마한 세력도 정복했다. 마한을 다 차지한 건 4세기 근초고왕. 4번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후 대대적인 보복 전쟁을 벌였다. 관산성 전투가 들어갈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 신라 봅시다. 신라는요, 아까 고구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보다는 요 안에서 각각의 왕들의 업적이 일단 여러분들 먼저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신라는 4세기 때부터 보는 거죠. 고구려는 2세기, 백제는 3세기, 신라는 4세기 때 보는데 4세기 때 그만큼 국가 발달이 느리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문물이 초반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 북조, 고구려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물 수용이 늦고 또 산맥에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부족의 성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서부터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하는 왕은 누가 된다? 내무랑이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 박석, 김씨 돌아가면서 하던 왕위를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고 그 이전의 왕을 이사금이라고 했죠. 마리간. 이 마리간은 대군장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더라. 됐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느냐? 신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왜군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통해서 격퇴했던 것이 주역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다시 가겠습니다. 신라에서는요, 이 왕호 변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신라에서 맨 처음에 이제 왕을 불러줬던 건 거서관이었죠. 그리고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그리고 왕. 5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거서관이라고 불러준 건요. 맨 첫 번째 박혁거세예요. 그럼 이 거서관은 무엇을 의미하냐? 군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장 국가에서 출발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차차웅이 의미하는 거는요. 제사장이에요. 요거는 두 번째 왕이었던 남해 이때였고요. 세 번째였던 유리왕 시기 때 이제 이사금이라고 불렀는데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간은 뇌물마리간부터 뇌물마리간이 17대 왕이거든요. 이때부터 했었고 이거는 군장 중에서도 대군장.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건 6세기 지중왕 때부터 부르게 되더라. 이건 단순 암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군장에 비해서 대군장이 됐으니까 점차 왕권이 더 강해졌다라는 건 해석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 자체는 중국 한자잖아요. 지중왕 시기부터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어래요. 지중왕 시기부터는 중국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자식 표기들을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한화 정책이라고 펼쳐주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이거예요. 이거 제사장이래요. 자, 차차웅을요 제사장이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신라는 재정일치사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신라는 재정분리사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남의 차차웅. 그렇다면 왕이 정치도 하고 제사장 역할까지 했으니까 재정일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요 문제가 됐어요. 2014년도 올해요 경찰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차차웅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제사장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시대상은 뭐를 말하냐면 재정분리인 걸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요 올해 초반에 엄청나게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의미 안에 군장 플러스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차차웅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2002년도에 나왔던 국사교과서예요. 뭐라냐면 거서관에서부터 차차웅은 거서관이 군장이고 차차웅이 제사장이니 거서관에서 차차웅이 이르는 그 시대는 재정분리사회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말 잘못했죠. 그냥 이렇게 본다면 혼자 다 아는 거니까 재정일치인 것 같으나 말 따로 지금 쓰는 거 따로 했나요? 저? 일치인 것 같으나 2002년도 교과서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경찰 시험에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서관에서 사용했던 이 명칭을 차차웅 시대 때 전혀 안 쓴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는 재정 분리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사 같은 경우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쪽의 의견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쪽의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맞나?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서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는데 그 경찰 문제를 출제한 곳에서는 아니 오류가 없는 거다. 왜냐? 남의 차차웅의 여동생이 그 당시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제사장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남의 차차웅은 정치 쪽 하고 여동생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미 신라가 재정 분리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 재정 일치라고 하는 너희들의 표현은 틀린 거야. 이렇게 이제 그냥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이 남의 시기 때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서 재정 일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서관에서부터 차차웅에 이르는 이 두 시대 같은 이게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장자가 왕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 시기 이제 3대 때 이르게 되면 박석, 김씨가 다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석, 김씨 안에서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들끼리 교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김씨 집안에서 왕위를 세습하면서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 그리고 중국식 표현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5세기가 가면 고구려의 간섭이 너무 강해져. 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5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눌, 소 이렇게 시리즈 기억해달라 했죠. 네, 눌, 소, 네, 눌, 소. 그래서 눌지와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나즈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지왕 시기 때는 더 나아가서 백제와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계리식 같은 경우는 그 직렬의 특성상 뭐 통신이라든지 그런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 소지왕 시기 때 우역을 개설한 게 이게 예전에 계리식에서 나왔어요.
우역이라고 하면 역참입니다. 그쵸? 통신망과 관련돼 있죠? 이게 소지왕 때 처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소지왕 시기 때 시장이 처음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 열린 시장, 나중에 관리 감독하는 관청 필요하겠죠? 그 관청이 6세기 초반 지증왕 시기 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시전이에요. 그건 나중에 경제 파트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5세기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벗어나는 탈고구려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세기 같은 경우는 영토도 넓히면서 신라 체제, 확실히 더 이제 체제를 개편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앞서 말했다시피 지중왕 시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화 정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호도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신라, 왕 이런 이제 칭호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흥왕 시기가 되면 각종 제도 개편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 법흥왕의 법을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냥 법법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법법. 하지만 실제의 의미는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진리, 말씀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을 생각해서 율령을 반포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이 법흥왕에서 법자가 의미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교를 공인했다를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조직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한 장씩 만들죠. 그 시작이 바로 법흥왕 때의 병부예요. 국방부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전쟁 들어가죠. 그래서 있는 게 금강가야 병합하는 거. 가야는요. 무너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 무너지고 그 다음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가 무너지죠. 요 순서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등, 귀족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행정 장악하게 하는 겁니다. 골품제, 체제 정비 들어갔고요. 신라 최초로 연호를 쓴 게 법흥왕식입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건원이라는 게 최초로 연호를 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진흥왕은 정복군주로서의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한강을 점령한다. 누구를 배신하고? 백제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을 점령했으며 대가야를 병합을 합니다. 함경도까지 뻗어갑니다. 되셨어요? 일단 요거까지만 한번 일단 짚어만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4년도 아까 논란이 되었던 이 남의 차차웅을 어떻게 해석하신 것인가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거서관 차차웅. 거서관은 군장, 차차웅은 제사장. 이 두 개를 묶어버리면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재정 분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 안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다 그러니까 재정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만 주목하지 마시고 거서관, 차차웅 요 시대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이사금 연장자이다. 그래서 박석 김씨가 교체되면서 왕이 선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마리까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왕권 강화된 거. 지증왕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증거가 된다. 하나 정책.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 1차 문제에서요. 정말 그 떨어뜨리는 걸러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녀석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자, 121번 가나에 해당하는 것. 가가 지금 이사금이고요. 나가 마리간이네요. 자, 먼저 1번. 가가 왕후했던 시기에 이르러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육부가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 5부족 연맹체라고 하죠. 신라 같은 경우는 6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는데 그 육부 체제가 이제 정리가 된 시기예요. 그게 이 5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중에서 소지왕 시기 때가 되면 육부 체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한 육부가 행정구로 개편된 건 소지 마리간 시기이기 때문에 나 시기가 되겠습니다. 2번 가가 왕후였던 시기에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시켰다라고 했는데 가야 세력을 정복했다. 그래서 금강가야, 대가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낙동강 쪽으로 진출하던
그러니까 신라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동강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낙동강 지역 쪽에 있는 가야를 복속시키는 내무랑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나시기가 되겠고요. 대군장의 뜻을 가지고 있다. 왕권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거 나 맞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에서 박석김 세계성이 번갈아 가면서 할 때 연장자에게 왕위를 줬다. 가식이죠. 되셨어요? 자, 두 개 다 지금 2014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친 시험에서 지금 신라 왕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나머지 문제라든지 내년도 이후부터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2번. 요게 이제 2010년도 나왔던 계리직 문제가 되죠. 우역 문제. 자, 다음은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써요. 그럼 우역이 설치됐다. 소지왕이죠. 근데 여기서요. 시대적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세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자, 원래 이 9급에서는 신라 왕위 부자 상속은 잘 안 나와요. 요쪽만 나오죠.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요 눌지왕입니다. 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요. 왜 고구려 같은 경우도 게르부가 왕위를 태조왕 때 세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국천왕 시기가 되면은 왕위 부자 상속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특정한 세력, 그 특정한 세력 안에서도 형제가 아니라 부자 상속 그 다음 단계니까 김씨의 왕위 세습 그리고 그렇죠. 부자 왕위 세습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달달 외우실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활발한 정복사업의 전개라고 했는데 본격적인 신라의 정복사업이 전개됐다가 언제입니까? 6세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정복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었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에서요. 수도의 방리 명칭 제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방리 제정. 이게 뭐냐면 수도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정했다. 아까 육부체제 있잖아요. 신라는 중앙을 6개에 나눴거든요. 이걸 육부라고 하는데 그 육부체제가요. 소지왕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시장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 맞죠? 자, 122번에 나와 있는 지금 보기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에서는 흔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그 보기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123번. 자, 12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셨다면 제 생각에는요. 뭐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지금 6세기 안에서도요. 그 초라고 하는 시점을 여러분께서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6세기 초하면 지중왕이에요. 그러니까 1번 우상국 정벌인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럼 이건 6세기 중엽 쪽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126번 가겠습니다. 나머지 거기 위에 있는 거는 유사 문제니까 푸시면 되는 거고요. 126번 왕의 업적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주와 군의 지방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자, 6부는 이제 수도였죠. 그쵸? 이거 말고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를 한 건 지중왕 시기 때.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지방제도 정리와 우상국 정복한 건 지중왕 시기. 2번에서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역을 수복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시켰던 것은 진흥왕과 손잡았던 백제 성왕 시기. 그 다음 3번이요. 저는 이거 실수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덤벙거리는 사람은. 왜냐면 그 법흥왕에서 율령, 불교 다 나왔으니까. 근데 태학 아니죠. 예, 태학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건 고구려 소수림왕이고요. 법흥왕에서는 태학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장수왕 시기 때는 북조, 남조와 다 동거리 외교를 하였습니다. 라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28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3국의 한강유역 쟁탈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비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 북한산비는 뭐 확인했고요. 단양 적성비도 나왔고 사택지적비는요. 백제에서 세상의 덧없음, 삶의 덧없음을 지금 얘기했던 거였죠. 틀렸고요.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영토가요. 여기 한강 아래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간도 지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틀렸고요. 광개토 대왕릉비, 이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경우는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전쟁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 만주 지역 장악도 관련돼 있고 또 한강 이북 지역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 내용도 담고 있고 또 왜구를 격퇴시켰던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릉비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4개가 되겠습니다. 자, 129번입니다.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 옳은 것 그랬어요. 자, 마운영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창령비 요 4개만 들어가니까 답은 1번이고요. 거기 니은에서 영일 냉수리비가 나왔는데 지금 진흥왕 때의 그 비석 5개, 법흥왕 때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냉수리비예요. 이 냉수리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증왕 때 정도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발견되어진, 그러니까 신라와 관련된 비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 130번. 다음 신라 6세기 진흥왕 때의 영토 확장에 대한 연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기 2번에서 울진, 봉평, 신라비 나왔죠. 그렇죠? 이것만으로 이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울진, 봉평, 신라비 같은 경우는 법흥왕 시기 때 요거 율령 반포와 육부 체제가 신라에 성립돼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령비 같은 경우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운 비석입니다. 대가야는 낙동강 쪽에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맞겠죠. 5번 마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요게 마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원산 위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확인 가능하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가야를 출발해서요. 나머지 삼국시대와 관련된 정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